비키시오. 험한 서기 품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칼끝이 연분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관아 마당은 숨소리조차 사라졌지요. 연분의 뒤에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집도 잃고 시어머니는 포졸에게 끌려갔으며 폐병 걸린 남편만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가난한 며느리 하나가 조선의 악인 앞에 섰습니다. 과연 연분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6070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자락에 청성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영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마을 이름은 청성리였으나 그 삶은 조금도 맑지 않았습니다. 돌밭을 일궈 농사를 짓고 산에서 나무를 베어 장작을 팔아야 겨우 끼니를 이을 수 있는 곳이었지요. 겨울이면 더욱 혹독했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이면 마을 아랫길이 막혔고 그 해를 넘기지 못하는 이가 해마다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굶어서 죽기도 하고 추위에 얼어 죽기도 했어요. 그러나 청성리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이들이었으니까요. 그 마을 끝자락, 산 바로 아래에 작은 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와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듯한 초가도 아닌 세월의 낡아 지붕이 꺼진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최노파, 폐병을 앓는 아들 박서방, 그리고 며느리 연분이었지요. 연분은 그해 22살이었습니다. 눈썹이 짙고 눈이 조용한 여인이었어요. 말이 없고 웃음도 흔하지 않았지만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물러서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하늘이 아직 어두컴컴할 때부터 연분은 일어났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찬물에 손을 씻고 지게를 짊어질 준비를 했지요. 방 안에서는 박서방의 기침 소리가 밤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 시작되면 한참을 멈추지 않는 기침이었어요. 연분은 불을 지피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걱정을 내보인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걸 오래전에 알았으니까요. 마당에 나오자 최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지게 여기 있다. 말은 짧았습니다. 무뚝뚝하다 못해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연분은 고개를 숙이고 지게를 받아 들었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새벽마다 산에 올리고 나무짐 지게를 내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없다고 수군거렸지요. 저 노파가 며느리를 종처럼 부린다고요. 연분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게를 메고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 연분은 마당 한켠에 놓인 찬압을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천에 쌓인 작은 찬압이었어요. 뚜껑을 열자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조밥이었습니다. 아직 식지 않은 따뜻한 조밥이 반듯하게 담겨 있었어요. 연분은 누가 담았는지 알았습니다. 최노파 말고는 그럴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연분은 찬압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품에 안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랬으니까요. 산은 하였습니다. 간밤에 눈이 왔는지
소나무 가지마다 흰 눈이 무겁게 얹혀 있었어요.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 아래 얼음이 버석버석 소리를 냈지요. 연분은 발에 힘을 주며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쯤 왔을 때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연분은 잠깐 멈춰 숨을 골랐습니다. 등 뒤로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기운이 구름 사이로 번지고 청성리 마을이 저 아래 작게 보였습니다. 연분은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묶어서 끌어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쓰러진 나무 한 그루를 찾아 눈을 헤치며 잡아당겼습니다. 나무 껍질이 거칠었고 손이 아팠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끌어당기는 사이 손바닥이 긁혀 붉은 줄이 그어졌습니다. 피가 맺혔어요. 연분은 잠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무를 잡아당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최노파는 마당에 있었습니다. 지게를 내려놓는 연분의 손을 보자 노파의 눈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조금 뒤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천 조각 하나가 있었고 그 안에 약초가 쌓여 있었습니다. 최노파는 연분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손길은 거칠었지만 빠르거나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연분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보려 했지만 최노파는 끝끝내 손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약을 다 바르고 나서 노파는 천 조각을 거두어 들었습니다. 조심 좀 하지.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서 버렸지요. 연분은 한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에는 아직 약초의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연분은 시어머니가 무슨 마음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사람인지 따뜻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둘 모두인지도요. 마을 사람들은 최노파 집안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가난하면서도 꿋꿋하고 서럽지만 굽히지 않는 집이라고요. 그저 겨울이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청성리의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연분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살리고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 나무를 내려오면 다시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연분은 중간에 앉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가 끝나면 다음 일을 찾았고 해가 완전히 지기 전까지는 손을 놓는 법이 없었지요. 박서방은 그런 아내를 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방에 누운 채로 마당을 내다보면 연분이 허리를 굽히고 땔감을 쌓고 있었어요. 눈을 마주치려 하면 연분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른 척 해주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 사람이야. 박서방은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꺼냈다가 다시 기침이 나왔고 기침이 멎으면 그 말을 또 삼켰습니다. 그런 날이 몇 번씩 반복되었지요. 최노파는 며느리 몫의 밥을 언제나 조금 더 담았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먹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릇에 담았습니다.
연부는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 역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 밥그릇에 남은 반찬을 먹기 좋게 덜어 놓았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말 없이 서로를 챙겼습니다. 동네 노파들은 연분에게 기회가 되면 도망가라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오래 못 산다. 시어미는 싸늘하고 거기서 버텨봐야 뭐가 좋냐. 연분의 친정에서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데려오겠다고요. 하지만 연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을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말뿐이었어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떠나버리면 더 이상 자신이 아닌 것 같아서였지요. 연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최노파는 혼자 방에 앉아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보자기 안에 쌓인 비녀였습니다. 은빛이 바랜 오래된 비녀였어요. 노파는 그것을 손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밤에는 그러다 그냥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연부는 한 번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허만석이라는 자였습니다. 장작을 사들이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자였어요. 그가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장작 값을 다시 매겼습니다. 기존보다 낮은 값이었어요. 올해는 이게 시세요. 토를 달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가난한 집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값을 받아들였지요. 허만석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셈을 따졌습니다. 빚이 있는 집은 더 낮은 값을 받아야 했고, 뒤처진 세를 갚지 못한 집은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러면서도 허만석은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더욱 못마땅한 것은 그 웃음이었지요. 그런데 유독 최노파 집 앞에서는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못마땅한 눈빛으로 집을 훑어보다가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연부는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허만석과 최노파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물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이름조차 꺼내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뒤, 연부는 산에서 늑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전이었는데도 그 소리는 가까이서 났어요. 나무 사이 어딘가에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어졌습니다. 소리가 끊겼을 때 숲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새 소리도 바람 소리도 잦아들었어요. 연부는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꽉 쥐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내려왔지요. 집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최노파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이번에는 짧게 끊어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부터 해 기울기 전에 내려와라. 깊은 데는 혼자 들어가지 말고. 연부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어도 그것은 분명 걱정이었어요. 연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자 최노파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냉랭한 얼굴이었지요. 연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따뜻해지려다 멈추는 사람. 가까이 오려다 물러서는 사람. 시어머니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연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연부는 좀처럼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험한석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장작을 살피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재고 있는 눈이었지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며칠 전부터 산에 오를 때마다 나뭇가지 사이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발소리였어요. 연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겨울밤은 길었습니다. 바람이 지붕 위를 쓸고 어딘가에서 눈 무더기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박서방의 기침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연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아직 밤이었습니다. 새벽이 오려면 한참 남아 있었지요. 연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성리의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눈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하늘이 잿빛이었고 오후가 되어도 눈발이 날렸어요. 그런 날이 사흘째 이어지던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안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날 산에 오르는 건 무리라고 누구나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연부는 지게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최노파가 불렀습니다. 오늘은 그냥 있거라. 연부는 잠깐 돌아보았습니다. 장작이 다 떨어지면 아궁이를 떼지 못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산으로 올랐지요. 산길은 더 미끄러웠습니다. 무릎까지 눈이 쌓여 있었고 한 발을 들었다 놓을 때마다 발목이 눈 속으로 푹 빠졌어요. 연부는 나뭇가지를 잡고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인기척이 났습니다. 이번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발소리가 둘이었고 부츠 밑창처럼 단단한 소리였어요. 연분이 고개를 들었을 때 산의 둘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험한 석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주인 어른 땅에서 자란 것이오. 짐 내려놓고 꺼지시오. 연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산의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부터 마을 사람 누구든 오르던 산입니다. 입이 참 가볍구만. 하인 하나가 지게를 잡아채려 했습니다. 연부는 몸을 틀었지요. 그 순간 발이 눈 아래 얼음을 밟았습니다. 미끄러졌어요. 손이 나뭇가지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눈길 아래로 몸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큰 바위에 옆구리가 부딪히고 나서야 멈추었어요. 눈 속에 얼굴이 처박혔습니다.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연분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살아 계시오. 이봐요. 연분은 눈을 떴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하늘이 보였어요.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쯤 되어 보였고 등에는 약초 광주리를 메고 있었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소. 일어설 수 있겠소. 약초꾼이었습니다. 그는 도윤이라 했습니다. 연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도윤은 연분을 부축해 근처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움막 안에는 작은 화롯불이 피워져 있었어요. 도윤은 약초를 꺼내 상처를 살폈습니다. 옆구리에 멍이 들었소. 뼈는 다치지 않은 것 같으니 다행이요. 연부는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약초를 갈았어요. 한참 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청성리에 사시오? 연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방댁 최노파란 분이 아직 거기 사시오? 연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분을?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일이오. 연분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상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연분이 산에서 굴러 죽었다는 소문이었어요. 박서방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뛰쳐나갔습니다. 기침이 나도 멈추지 않았어요. 눈보라 속으로 그냥 달려 나갔습니다. 최노파는 말없이 등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으로 향했지요. 아무도 따라오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눈밭을 헤치며 등불 하나 들고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연분이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도윤이 마을 어귀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연분이 집 앞에 들어섰을 때 최노파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직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최노파가 손을 들었어요. 뺨이 얼얼했습니다. 연분은 맞은 자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최노파의 팔이 연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꽉 끌어안았어요. 노파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지요. 연분은 그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노파의 품은 좁고 야윈 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했어요. 뺨에 닿은 노파의 옷이 촉촉했습니다. 눈물이었어요. 연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눈밭에 서서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노파가 우는 모습은 아무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순간 멀리서 한 사람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험한석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어요. 이튿날 도윤이 청성리로 들어왔습니다. 등에 약초 광주리를 메고 마을 장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눈이 그친 뒤라 발 아래 길이 질척했고 사람들은 조심조심 걸음을 놀렸습니다. 약초를 팔러 온다는 것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자주 있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도윤을 낯설어 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도윤은 이것저것 약초를 팔면서 마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이 크지 않아 광주리 안에 약초를 하나씩 꺼내 이름을 말하고 값을 매겼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최노파의 집 앞에서 발이 멈추었어요. 연분이 마당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고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분은 집 안을 향해 불렀습니다. 어머님, 어제 산에서 뵌 분이 오셨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최노파가 나왔어요. 그런데 최노파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도윤을 보자마자 표정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도윤은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최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길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분은 도윤과 마주 서 있었습니다. 실례를 했소.
도윤은 조용히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연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묵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무엇인지 연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허만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집 앞까지 들어왔어요. 입산세를 받아야겠소. 입산세라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연부는 눈을 모았습니다. 입산세가 무엇입니까? 산에 들어가 나무를 베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오. 그 허가값이오. 허만석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연부는 손을 쥐었습니다. 예부터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있소. 그가 짧게 웃었습니다. 장작을 팔아도 남는 돈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허만석이 값을 낮추고 거기다 입산세까지 더해지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말을 방 안에서 들었습니다. 누운 채로 기침을 참으며 들었어요.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말하겠소. 연분이 막았습니다. 그냥 누워 계세요. 아내 혼자 이런 꼴을 당하게 할 수는 없소. 박서방은 마루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침이 터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손수건을 입에 댔는데 손수건에 핏빛이 번졌습니다. 그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연분이 달려들었고 최노파가 뛰쳐나왔습니다. 허만석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최노파는 집 안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낡은 항아리 뚜껑을 열더니 그 안에서 천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어요. 풀어보니 은전이었습니다. 몇 입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전부였어요. 약방에 다녀와라. 최노파가 연분에게 건넸습니다. 연분은 은전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디서 난 돈인지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박서방이 먼저였습니다. 연분은 약방으로 달려갔지요. 저녁이 될 무렵 도윤이 다시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연분과 마주쳤어요. 몸은 좀 어떻소? 옆구리 상처를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연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허만석 하인들이 산에서 나무를 빼앗으려 했다는 이야기. 밤마다 산을 뒤진다는 소문을 전했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깊은 산에는 가지 마시오. 왜 그러십니까? 누군가 산 안에 덫을 놓고 있소. 짐승을 잡으려는 덫이 아니오. 연분은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허만석 하인들입니까?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시오. 그것으로 충분하오. 연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노파는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등불 아래 손을 모으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연분은 그 모습을 문 앞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들어가려다 멈추었어요. 최노파는 연분이 온 것을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불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불이 일렁였어요. 최노파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쥐어졌습니다. 연분은 말없이 문을 당겨 닫았습니다. 도윤과 최노파. 그 사이에 비밀이 조금씩 연분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고 오래된 비밀이라는 것을 연분은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다만 아직은 알아서는 안 되는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험한석이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손에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소? 마당 한가운데 섰어. 최노파에게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빈 문서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문서였어요. 최노파는 그것을 보자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이 집이 진 빚이요. 다음 달까지 갚지 못하면 관아에 넘기겠소. 집을 비울 준비를 하시오. 험한석은 태연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돌아서 나갔어요. 박서방은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빚입니까? 최노파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서방은 문서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었어요. 언제 쓰인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오래된 빚이었습니다. 박서방의 눈이 시뻘해졌어요. 그날 저녁, 박서방은 술을 마셨습니다. 허름한 주막에서 한 잔, 두 잔을 마시고 돌아왔지요. 연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몸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십니까? 박서방은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오? 집도 빼앗기고 일도 못하고 내가 가장이라고 할 수 있소. 이 꼴에? 연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포기하자는 말씀이십니까? 포기가 아니라 현실이요. 현실이면 맞서야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다투었습니다. 말이 오갔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때 최노파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박서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분 편을 들었어요. 내 아내 말이 맞다. 박서방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까지. 살아있는 동안은 맞서는 거다. 포기는 죽은 다음에 하는 것이야. 박서방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살아온 평생이 그 말 그대로였지요. 그러나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항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그 빚이 어디서 난 겁니까?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최노파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방문이 닫혔어요. 마을에서는 소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최노파가 과거에 죄를 지었다는 소문이었어요. 누가 퍼뜨린 것인지는 몰랐지만 사람들은 그 소문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설명이 되니까요. 왜 그 집이 저렇게 궁색한지, 왜 험한석이 그 집만 유독 못마땅하게 여기는지. 이웃 노파들은 연분을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불쌍하다는 눈인지, 수상하다는 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분은 그 눈길을 받으며도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도윤을 다시 만났습니다. 도윤은 연분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이 담긴 눈으로 말했습니다. 험한석을 조심하시오. 연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왜 우리 집을 그리 미워합니까? 도윤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최노파 어르신과 오래된 원한이 있소. 어떤 원한입니까? 그건 어르신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할 이야기요. 연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연분이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험한석의 하인들이 길을 막았어요. 하인 하나가 연분의 찬압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눈밭에 던져 밟아버렸지요. 날이 깨서 전하시오. 언제까지 버틸지 두고 보겠다고. 연분은 눈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산조각 난 찬압 조각을 모으며
눈물이 났어요.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찬압은 아침에 최노파가 담아준 것이었습니다. 역시 따뜻한 조밥이 담겨 있었고, 잘게 썬 나물이 옆에 놓여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눈 위에 흩어져 있었지요. 연부는 조각난 나무와 쏟아진 밥알을 바라보았습니다. 찬압 조각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한편 최노파는 몰래 허만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문을 거두어 주시오. 우리 집안 식구들은 아무 죄가 없소. 허만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최노파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비녀였습니다. 오래된 은빛 비녀. 낡은 보자기에 쌓인 그것이었어요. 이게 뭔지 알겠지? 최노파의 몸이 굳었습니다. 허만석은 낮게 웃었어요. 토지 문서를 내놓으면 생각해 보겠소. 최노파는 분노로 눈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아냈어요. 눈앞에 있는 비녀가 어디서 온 것인지, 허만석이 그것으로 무엇을 위협하는지, 연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최노파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굽어 보였지요. 왜 참아야 하는지 연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꺼낼 때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연분을 불러 세웠습니다. 마을 어귀 나무 아래였어요. 바람이 없는 밤이었고 별이 많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소. 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최노파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요. 들으시겠소. 연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노파는 본래 양반가 규수였습니다. 이름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반듯하게 자랐지요. 남편도 양반이었어요. 학식이 있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다고 도유는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딸 하나를 낳았지요. 아이는 눈이 맑고 목소리가 컸다고 도유는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전란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관군도 아니고 나라실도 아닌 싸움이었어요. 무리를 이끈 자들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남편은 그 불 속에서 죽었고 어린 딸도 그 혼란 속에 잃어버렸습니다. 노파는 도망쳤습니다. 맨발로 밤길을 달렸어요. 뒤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산속 눈밭에 쓰러졌을 때 품에 안고 있던 것은 갓난 사내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전란 속에서 어미를 잃은 아이였지요. 노파는 그 아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눈 속에서 아이를 가슴에 품고 사흘을 버텼어요. 마을 사람이 지나다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얼어 죽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박서방이었습니다. 연부는 입을 다물고 들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도 잊었어요.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허만석은 그 전란을 일으킨 무리와 함께 움직인 자요. 노파 어르신 남편의 죽음에도 연관이 있소. 연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최노파 어르신이 참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직접 나서면 어르신이 오히려 위험해지요. 예시를 꺼내면 허만석이 더 사납게 나올 것이니
그에게는 덮어야 할 것들이 많소. 도유는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연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별이 맑은 밤이었는데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부는 최노파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최노파는 등불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역시 그 비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연분이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주 앉았어요. 최노파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들었구나. 연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노파는 비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처음 내 얼굴을 봤을 때부터였다. 죽은 내 딸과 닮았어. 눈이 그랬고 고개 드는 방식이 그랬지. 연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챙겨주셨습니까? 챙긴 게 아니다. 그냥 차마 못 본 척할 수가 없었던 것이야. 최노파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너한테 상처를 줬다. 못된 노릇도 많이 했고. 연부는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미안하다. 그 두 글자였습니다. 최노파는 그 말을 하고 났어. 무릎을 꿇었어요. 연부는 당황해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노파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연분도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새벽 산길을 혼자 걷던 날들, 찬압에 담긴 조밥을 받아들던 아침들, 찬압이 눈밭에 던져지던 순간까지 연부는 다 울었습니다. 최노파도 울었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마주 앉아 우는 동안 집 밖에는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박서방의 기침도 멎어 있었어요. 방 안의 등불만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지요. 그런데 그 순간 창호지 너머에 또 다른 그림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멀어져 가는 그림자였어요. 허만석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들은 그는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무언가 쓸 수 있겠다는 눈이었어요. 집에 돌아간 허만석은 밤새 무언가를 궁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청성리에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이 최노파의 친자가 아니라는 소문이었습니다. 허만석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출처를 묻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그냥 퍼졌습니다. 물이 낮은 대로 흐르듯이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아침에 장터에 돌았고 점심 무렵엔 마을 안쪽까지 들어왔어요. 허만석이 직접 퍼뜨린 말이었지만 그 이름은 소문 속에 없었습니다. 그냥 누가 그러더라, 누가 들었더라 하며 입에서 입으로 번졌지요. 박서방은 우물가에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웃 사내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을요. 자네 어머니가 자네를 주워 키웠다던데. 사실이요? 박서방은 바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연분이 들어가려 하자 안에서 잠겨버렸지요. 서방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어요. 박서방은 옷을 주워 입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세요? 바람 좀 쐬겠소. 이 몸으로요? 박서방은 연분의 눈을 피하며 나갔습니다.
최노파가 마루에 있었어요.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서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문 밖으로 나가버렸지요. 최노파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부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았어요. 노파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텅 빈 얼굴이었어요.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도유는 그날 오후 허만석의 뒤를 밟았습니다. 허만석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두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허만석 하인들이 도윤을 먼저 알아보았어요. 뒷길에서 3명이 달려들었습니다. 도윤은 맞서 싸웠지만 수가 달렸어요. 크게 얻어맞고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섰을 때 허만석의 행방은 이미 알 수 없었지요. 연부는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을 돌았어요. 그런데 마을 어귀를 막 빠져나갈 때였습니다. 허만석의 하인 둘이 옆에서 나타났습니다. 오셨소. 날이 깨서 잠깐 보자 하셨소. 연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놓으시오. 잠깐이면 됩니다. 같이 가시오. 하인 둘이 연분의 양쪽을 잡았어요. 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연분은 버텼습니다. 발을 땅에 박고 몸을 비틀었어요. 한 명의 손이 잠깐 느슨해졌습니다. 그 틈에 연분은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사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렸습니다. 하인들은 쫓아오다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었으니까요. 연부는 골목 안에서 한동안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찾아야 했습니다. 주막도 들여다보고 장터도 지나쳤어요. 해가 기울 때쯤 박서방을 찾았습니다. 주막 한쪽 구석에 앉아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연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박서방은 술잔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소문 들었소. 들었습니다. 사실이요? 연부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박서방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니까 사실이란 말이오. 서방님. 됐소. 그는 다시 잔을 들었습니다. 연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박서방이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지 않소.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그 마음이 당연합니다. 당연하다고요? 놀랐으니까요. 몰랐던 날들이 있으니까요. 그 화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박서방은 한동안 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최노파는 집에서 혼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루 아래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을 꺼냈어요. 낡은 천에 쌓인 문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토지 문서였어요. 그것만 넘기면 허만석이 물러설 것이라고 그는 말했었지요. 연분이 집에 돌아왔을 때 최노파는 그 문서를 들고 마당에 서 있었어요. 허만석에게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연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들이지 마세요. 비켜라. 그 사람한테 드리면 끝납니다. 문서만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다 끝납니다. 최노파는 연분을 밀치려 했어요. 연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두 사람은 마당에서 마주 섰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쉬지 않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노파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너희라도 살 수 있어. 연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삽니다. 포기 같은 건 없습니다. 최노파는 한동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손에 쥔 문서를 천천히 내렸어요. 그 밤, 청성리는 눈으로 온통 하얘졌습니다. 그러나 마을 안 소문은 눈보다 더 빠르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났어요. 포졸셋이 최노파 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최씨 댁이 여기요? 연분이 마당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허만석 나리께서 관아에 고발장을 넣으셨소. 최씨 노파를 잡아들이라 하였소. 연분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포졸들이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길 건너에서 이웃 사람 둘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최노파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문을 열자 노파는 이미 일어서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최노파는 연분 쪽을 보았습니다. 너는 어서 피해라. 연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노파가 다시 말했어요. 피하라고 했다. 어머님, 내가 부탁하는 것이다. 연분은 그 자리를 비키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방 안에서 나왔어요. 포졸들이 어머니를 끌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노파가 마루를 내려서면서 아들 쪽을 보았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서방은 시선을 내렸어요. 외면했습니다.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최노파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팠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포졸들이 노파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마당에 박서방 혼자 남았어요. 그는 기침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손바닥에 입을 막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연부는 대문 밖에서 포졸들이 가는 방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돌아왔어요. 박서방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도유는 허만석 장부를 손에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허만석이 옛날에 저지른 일들, 약탈과 거짓 빈문서를 만든 일들이 고스란히 적힌 장부였어요. 도유는 허만석의 창고 뒤편에서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손이 닿으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허만석의 하인들이었습니다. 도유는 장부를 품에 넣고 뛰었지만 뒤편 담 아래에서 따라잡혔어요. 하인 둘이 도윤을 붙잡았습니다. 장부는 빼앗겼고 도윤은 크게 얻어맞았어요. 그날 저녁 허만석이 연분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마당에 서서 연분을 불렀습니다. 연분이 나왔습니다. 허만석은 연분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낮게 말했어요. 내 집에 들어오시오. 그러면 그 노파도 병든 서방도 살려주겠소. 연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얼굴 가득 침을 뱉었습니다. 허만석의 얼굴이 돌변했습니다. 뺨이 붉어졌고 눈이 좁아졌어요. 후회할 것이오.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불이 났어요. 초가집 처마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분이 먼저 알아챘어요. 불이야. 박서방이 뛰쳐나왔습니다. 이미 지붕 한쪽이 붉게 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물을 퍼날랐지만 눈 내리는 밤이어도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불꽃이 처마를 타고 올라갔어요. 건넌방 쪽으로도 번졌습니다. 집이 허물어졌습니다.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연부는 타오르는 집을 바라보다 뛰어들려 했습니다. 불탄 안쪽에 최노파의 비녀가 있었으니까요. 박서방이 팔을 잡아 끌었어요. 안 됩니다. 그 비녀만이라도 지금은 안 됩니다. 연부는 붙잡힌 채로 서 있었습니다. 불꽃이 높아졌다, 낮아졌어요. 잠시 뒤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박서방은 무너진 집 앞에서 소리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다 소리를 냈어요. 낮고 거칠게 오래 참은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소리였지요. 연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관아에 끌려간 최노파는 허만석이 만든 죄목을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외면하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연분이 했던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같이 삽니다. 포기 같은 건 없습니다. 최노파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탄 집 앞에 모였습니다. 연분이 남편 옆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을 보자 아무도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차가운 밤에 서서 그냥 거기 있었어요. 허만석은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분 옆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점점 늘어났지요. 허만석은 입술을 굳혔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도유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얻어맞아 얼굴이 부어 있었고 걷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발목을 삐었는지 한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는 문서 하나가 있었어요. 전날 밤 도유는 다시 허만석 집 근처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장부가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간직하고 있던 문서였습니다. 허만석이 전란 당시 마을을 습격한 일,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은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 도유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어요.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이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모아온 증거들이었어요. 도윤이 이 마을을 찾아온 것도, 최노파를 찾아온 것도 다 이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관아 문을 들어서는데 포졸 하나가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요? 허만석을 고발하러 왔소. 포졸이 비웃었어요. 허만석 나리를 고발한다고? 도유는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포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리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오래 읽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시켜 연분을 불렀습니다. 연분이 관아에 들어섰을 때 최노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연분은 최노파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노파의 손을 잡았어요. 최노파는 연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말 없이 그냥 꽉 쥐었어요. 관리가 물었습니다. 허만석이 이 집 식구들에게 행한 일을 말해보시오. 연분은 말했습니다. 장작을 빼앗으려 한 일, 찬압을 빼앗아 밟은 일, 산에 덫을 놓은 일, 하인들이 연분을 끌고 가려 한 일,
그리고 집에 불을 지른 일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연분이 말을 마치자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이었어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저도요. 하나둘 입이 열렸습니다. 오래 눌러왔던 말들이었어요. 장터에서 부당하게 빼앗긴 것들, 잡혀간 이웃들, 이유도 모른 채 빈 문서를 받아 든 집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험한석의 하인들은 관아 마당에 불려 나와 있었습니다. 주인이 힘을 잃는 것을 보자 하인들도 등을 돌렸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사옵니다. 집에 불을 지르라 한 건 날이었습니다. 험한석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전부 꾸며낸 말이오. 관리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기록도 꾸며낸 것이오? 험한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박서방이 들어왔어요. 도윤이 그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도윤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뒤였어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최노파가 어떻게 자신을 살렸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박서방은 험한석 앞에 섰습니다. 험한석이 외면했습니다. 박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아버지를 죽였소. 그 말 하나였습니다. 험한석은 입을 다물었어요. 박서방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연분이 달려가 붙잡았어요. 박서방은 연분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지요. 관리가 선언했습니다. 험한석을 잡아들이라는 명이었어요. 포졸들이 다가갔습니다. 험한석이 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비키시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험한석이 연분 쪽으로 칼을 들었어요. 그 순간 박서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몸으로 연분을 막았어요. 칼이 박서방의 팔을 스쳤습니다. 포졸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어요. 험한석은 바닥에 제압당했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최노파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흘렀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꽉 쥐고 있던 것을 마침내 놓을 수 있는 눈물이었지요. 최노파는 연분 쪽을 보았습니다. 연분도 울고 있었어요. 박서방도 울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관아 마당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창피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마당 한켠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조금 움직였어요.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지만 아마 잘 됐다고 했을 것입니다. 험한석은 포졸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마당 바깥에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눈이 녹았어요. 처마 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더니 어느 날 아침에는 흙이 보였습니다. 청성리산 아래에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오래간만에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험한석은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들이 낱낱이 밝혀졌고 관아의 판결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거짓 빈문서, 불법 약
이탈, 방화, 그리고 옛날 전란 때의 일까지. 최노파 집안의 빈문서는 거짓으로 판정났습니다. 누명이 벗겨진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연부는 그 눈빛들을 받으며 그냥 웃었습니다. 원망이 없었어요. 박서방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몸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방에만 누워있지 않았어요. 아침이면 도윤에게 약초 이름을 물었고 어떤 풀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배웠습니다. 이름을 잊으면 다시 물었어요. 같은 것을 2번 물어도 도윤은 짜증 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루씩 배워나갔어요. 도윤은 기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부는 그 2 사람이 마당에서 나란히 앉아 약초를 고르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도윤이 떠난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연부는 그 말을 듣고 멈추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갈 곳이 있소. 이곳에서 할 일은 다 한 것 같소. 연부는 도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숨을 걸어주셨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소. 박서방이 도윤에게 다가섰습니다. 언제 돌아올 것이오? 도윤은 잠깐 생각하다 말했어요. 봄이 오면 약초도 좋아지지요. 그때쯤 들를 수 있을 것이오.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짐을 꾸려 마을 어귀를 나섰습니다. 연부는 멀어지는 도윤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산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요. 그날 오후, 최노파가 연분을 불렀습니다. 방 안이었어요. 노파는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연부는 그것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최노파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오래된 은빛 비녀가 나왔어요. 불탄 집잔의 속에서 기적처럼 남은 것이었습니다. 연기에 그을리고 빛이 바랬지만 부러지지는 않았어요. 최노파는 그것을 연분의 손에 얹었습니다. 연분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내 딸 것이었다. 최노파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내가 내 딸이다. 연분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최노파의 품에 안겼습니다. 노파의 손이 연분의 등을 토닥였어요. 말없이 천천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모습을 방문 앞에서 박서방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왔어요. 최노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노파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알고 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작에 했다. 박서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숙이고 있었어요. 최노파는 그 머리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3 사람은 그 방 안에 한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있을 필요가 없었지요. 박서방은 눈이 부은 채로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최노파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연부는 그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원했던 장면이었어요.
이 집에서 처음 겨울을 났을 때부터 언젠가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랐는지도 몰랐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청성리 산에는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꽃을 보며 겨울이 정말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연부는 어느 이른 아침 찬압을 들고 집 밖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 산길로 향하려다 멈추었어요. 산 대신 봄 들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란 꽃이 돋아난 들판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연부는 한동안 그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새가 울었어요. 어딘가 먼 나무 위에서 길고 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연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손에 쥔 찬압을 내려다보았어요. 최노파가 아침 일찍 담아둔 것이었습니다. 역시 조밥이었지요. 따뜻했습니다. 연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봄이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인내일 시집은 면백일치우 잠깐의 분함을 참으며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 하였습니다. 연부는 차가운 말에도 자리를 지켰고 억울한 누명 앞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인내가 한 집안을 살렸지요. 맹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수고롭게 하며 그 삶을 궁핍하게 한다. 연분의 겨울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을 버텨낸 사람에게만 봄이 찾아왔지요. 오늘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버티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